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1.2의 섀도우 뱅킹 시스템과 그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11.2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securit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화라고 하는데 이 섀도우 뱅킹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점에도 나와 있죠. 지난 20년간 나타났던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것들을 묶어서 그것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풀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크게 묶어서 어, ABS나 MBS 같은 걸로 팔아. 그러면은 그거를 팔고 거기에 누군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대출해주고 또 대출을 모아서 ABS, MBS 같은 거로 또 팔고 그러면 또 돈 받고 다시 또 대출해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 대출이라는 illiquid한 financial asset을 리퀴드한 마케터블 캐피털 마켓 시큐리티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 섀도우 뱅킹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을 조금 그 개념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라는 게 없을 때에는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떤 그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를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은행에서 하고 있던 역할이었고, 요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이전에 배울 때 Asset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조금 어떤 긴 표현으로 은행은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준다라고 은행의 어떤 영업을 그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0년 전에 시크릿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요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출해준 사람이, 아니,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기업이 매 월마다 뭐 원금과 이자를 갚죠. 즉, 그러한 것을 수취하는 것을 서비싱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준 대출이 그렇게 뭐 한두 개 있겠어요? 몇백 개, 몇천 개 있겠지. 그러한 것을 묶습니다. 풀링을 합니다. 즉, 그 과정을 이렇게 세 번째, 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팝니다. 그, 맨 처음에 해간 사람,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매 월마다 원금 이자를 갚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까지 은행이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마지막 네 번째,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오리지네이트로 시작을 해서 디스트리뷰트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 시크릿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은행이 100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최대한 많이 대출을 해줘 봐야 100까지밖에 대출을 못 해줬던 건데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하면 100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무한대로 대출을 이론상으로 무한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어떤 정보통신이나 아니면 그런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금융기관이 쉽게 싼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운 증권화로 생겨난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증권화로 인해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이게 지금 영어 단어를 보시면 프라임인데 여기 앞에 접미사로 접두라고 그러나 접두어로 서브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임은 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었고, 이제 이와 같은 막 증권화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서 대출 안 해주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등급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막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된 거야. 이제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랜딩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시초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세큐리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2단원에서 11단원 전체에서 섀도우 뱅킹과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조금 증권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행이 여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쭉쭉쭉쭉 여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매월마다 이렇게 뭐 원금이나 이자를 계속 은행에 갚게 되죠.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딱 여기서 끝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증권화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돈을 받을 권리로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은 대출자들이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그거를 풀링 아니면 우리 앞에서 교과서에서는 번들링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 대출자들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증권을 발행해서 팔아. 그래서 이러한 것을 ABS, Asset Backed Security나 이러한 대출 해관계 만약에 모기지야. 즉, 주택담보대출이야. 그러면 그거를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요거를 투자자들한테 팔아. 요렇게 하는 것이, 증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은행은 중간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A, B, C, D, 처음에 최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해 간 거, 원금, 이자, 대출자들이 내면 그거를 잘 받아다가 요 ABS나 MBS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잘 갖다 주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거고, 이제 또 은행은 요 ABS, MBS를 팔아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또 뭐 G라는 사람, 뭐 F라는 사람한테 또 대출해주고 뭐 Z까지 쭉 대출 또 해준 다음에 또 요거를 묶어가지고 ABS, MBS로 또 팔아. 그리고 또 돈을 또 얻지.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또 해줘. 그러면 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부터 10번까지 또 대출을 또 해줘. 그러고 ABS, MBS로 또 이거를 돈 받을 권리를 증권화를 해가지고 또 팔아.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대출을 해주고, 이제 이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증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최초의 대출을 해간 게 성격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 살려고 돈 빌려간 거면 여기가 MBS, 나중에 요거가 MBS가 돼서 팔리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대출의 경우에는 요거를 다 통칭해서 ABS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 ABS라는 큰 거 안에 MBS라는 게 사실은 속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증권화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는 요 머니마켓 MMF 주로 단기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MMF가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막 투자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환매에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MMF가 그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응답을 해서 다 이거를 빨리빨리 돌려줄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SOS를 누구한테 치게 되냐? 정부한테 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정부는 공짜로 해주게 되냐?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이 이후에 그 이전에는 MMF가 상당히 규제가 약했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MMF도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정부의 규제가 MMF에 대해서 상당히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 발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금융기관, 이 금융이라고 하는 산업은 여러 산업 중에 정부의 규제를 가장 심각하게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너무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바꿔 말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약간 제한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을 제한하고 있던 규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Reserve Requirement, 지급준비금,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제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주는 이자를 무한대로 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줘라라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요 제한을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이 어떤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eserve Requirement가 기존에 뭐 10%라고 하자. 근데 이게 막 20%, 30%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의 추가적인 돈을 중앙은행에 그냥 가만히 쌓아둬야 되는 거니까, 대출을 못 해주는 거니까 은행은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약간 그냥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를 높이거나 하면 이거를 금융기관한테 사실상 세금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꾸 이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를 와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든 회피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살펴봤던 이자율의 제한 같은 거가 있었고, 그게 뭐 레귤레이션 Q라는 어떤 규제를 통해서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자율의 어떤 실링, 그러니까 천장, 그러니까 어떤 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을 맡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나한테 이자 2% 준대.
근데 저기 옆에 있는 우리은행에서는 이자 5% 준대.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행에 있는 돈 빼가지고 우리은행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제한하는 행위가 고객을 이탈시키는 이게 증권사 아니면 어떤 다른 투자를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다른 투자 고객들이 다른 데로 더 이자율 높은 데, 더 수익성 높은 데로 투자를 하게 하는 그 고객 이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이렇게 disintermediation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하게 된 또 다른 두 가지의 대표적인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이게 머니마켓 펀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펀드는 이게 수많은 개인과 기관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것이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이 머니마켓 펀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를 한 게 예금은 아니야. 법적으로 예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저브 리콰이어먼트 혹은 인터레스트에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이자의 상한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이렇게 법적으로도 디포짓이 아니고 그러면은 리저브 리콰이어먼트 지킬 필요 없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이자도 내 맘대로 높여줄 수 있어. 그래서 요와 같은 머니마켓 펀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은 스윕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좌 같은 게 있어. 기업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현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기업들도 계좌 이체하고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 계좌가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영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돈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 영업일이 끝날 때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하루 단위로 이렇게 초단기 어떤 금융상품에 하룻밤 투자를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아침에는 다시 그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걸 팔아가지고 다시 회사가 쓸 수 있게 놔두고 그리고 또 그 밤이 되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초단기로 투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스윕 어카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스위프 어카운트의 경우에도 리저브 리콰이어먼트의 제재를 안 받더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요거를 많이 통해서 우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담당하던 역할이 아니면 그 시장에서 차지하던 중요성이 점점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11.1에서 섀도우 뱅킹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꼭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들의 어떤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어떤 토탈 에셋 또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되었고 금융기관들은 또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오프 밸런스 쉿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또 한편으로는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2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논뱅크 지금 1974년에는 한 40% 넘는 거로 은행이 다 자금을 빌려줬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는, 은행이 자금 빌려주는 게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하는 어떤 역할이 여기 지금 최근으로 오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on-financial이라고 했으니까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아닌 어떤 뭐 제조업이나 뭐 IT 회사들이나 그런 기관들에 빌려주는 것들을 이렇게 non-financial borrow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은행들도 돈을 빌린다고 했죠. 물론 예금이나 적금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대출, 또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했지만 은행도 뭐 채권 발행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빌린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시장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은행도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오는 코스트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코스트 어드밴티지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의 에셋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 어떤 것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빌릴 데가 은행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단기 자금 빌리려고 꼭 은행 대출을 안 받고 CP 시장 가서 돈 빌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채권이나 주식 발행이 쉽지가 않았는데 IT 같은 것이 발달하면서 또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은행 대출보다는 이렇게 최근으로 오면서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돈을 끌어오기가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핀테크 같은 스타트업들도 금융산업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점 더 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아니면 어떤 모델링 같은 게 발달하면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얼마만큼의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저 사람의 위험이 얼마 정도일지를 계산하는데 은행만이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그러한 은행의 어떤 독점 같은 게 뭐 그런 게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은행은 이러한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조금 더 위험한 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이라던가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어떤 대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늘리게 되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오프 밸런스 쉿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은행의 어떤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들 근데 물론 이 오프 밸런스 쉿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들이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활동들로 돌파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벌써 한 4분의 3 정도 지금 학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은행들이 어떤 본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막 새로운 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것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나쁘다고만 말을 할 수 없죠. 이게 어떤 경제 주체들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뭐 효율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뭔가 원인을 제공을 하기도 한 것처럼 상당히 은행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어떤 전통적인 금융기관, 전통적인 은행들의 어떤 약간 쇠퇴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점점 일반 기업들이 점점점 이렇게 어떤 자본시장, 증권시장,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돈을 끌어오기가 쉬워지고 또 뭐 섀도우 뱅킹,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핀테크 같은 것을 통해서도 돈을 끌어올 수는 지금은 이제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도 트래디셔널 뱅킹 시스템이 약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